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왔는데요.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범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문선 선생님께서 탄소 중립 또 넷제로 리빙 랩 가능하냐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가능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익산에 많이 온 경험은 없어요. 주로 광주에서 서울 가는 KTX 지나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아가페 정원 한번 와보고, 도동교회 한번 와보고, 두동교회 한번 와보고, 이런 그 관광으로만 몇 번 익산을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북 익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가장 최신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동향들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진흥원에서 또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1년간 진행했던 행태 개선을 통한 가정 부분 넷제로 리빙랩 연구의 그 과정들과 또 결과들을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 익산 시민분들께서 탄소 중립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후환경 에너지 종합연구 및 진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과 국내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광주광역시 탄소 중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작년 초까지 이 주차장 태양광과 지열 발전을 통해서 건물을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작년 4월 5월쯤에 그 건물 옥상 태양광과 또 벽면 태양광을 추가 설치해서 총 75kW 정도 추가 증설을 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알리백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PPT 파일도 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탄소 중립 정책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 상세 지도를 구축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폭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저감 시설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스템 지원 시스템이라고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과 또 온실가스 배출권을 모의 거래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목표 관리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용 중에 있고요. 다양한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탄소 중립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형 리빙랩 같은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탄소 중립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의 정의인데요. 탄소 중립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그림 왼쪽 아래에 보시면 현재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총 순 배출량이 400이 되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 양으로 잡히는 거는 우리가 개인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냉방을 위한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온실가스 흡수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산림원에 흡수원을 심어서 흡수원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개념은 내가 실제로 배출하고 있는 이 500의 배출량을 25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량을 100이었던 것을 250으로 늘려서 총 순 배출량이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 배출의 정의입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탄소 중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에너지도 필요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많은 에너지원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아서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인데요. 1900년대부터 2023년까지 2023년에 나왔던 내용이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냥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총 2023년 에너지 관련 총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역대 1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2023년도에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2020년에 여기까지 발생했던 온실가스가 2023년에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증가가 됐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들은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고 또 항공 여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또 경제 활동이 약화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에는 기온 변화가 주요 지역의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요. 사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사실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했던 가스라던가 석탄 사용량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가스가 열 공급이 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강대국들은 주로 석탄 발전이나 석탄 발전 이용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 가지고 주택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은데, 실제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그런 연료 소비량이 좀 더 줄어들어서 온실가스가 감축을 했었고요. 대신에 좀 뜨거워지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냉방 에너지 관련된 배출량을 좀 더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극한기후라는 게 기후변화가 좀 더 심각해지는 단계인 극한기후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극한기후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을철에 이렇게 선선하게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영하 마이너스 5도로 가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또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극한기후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기후변화와 극한기후의 영향으로 극한기후와 엘니뇨 영향으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또 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 용량이 증가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계 풍력과 태양광 설비 용량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고, 또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1,400만 대가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개 그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왼쪽 그래프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4.1% 1억 9천만 톤이 감소를 했는데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하던 부분이 석탄에서 가스로 에너지원을 전환시켜서 이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게 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화한 기온이 좀 많이 유지가 되어 화석연료의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은 약 4.7% 5억 6,500만 톤이 증가를 하였는데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답게 산업 공정의 탄소 배출량은 대체로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2023년에 세계 태양광과 풍력 증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가 중국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60%가 증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에너지 소유가 급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먼저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와 서식지와 또 재배적지의 북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서 제주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농작물이 감귤입니다. 근데 이 감귤이 제가 익산을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감귤이 익산에서도 재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작년 기사였는데 이렇게 그 농산물의 재배적지가 북상이 되면서 좀 더 열대과일이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재배하고 있던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름 일수의 증가와 겨울 일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되게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전망을 하는 그런 발표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탄소 중립도 안 하고 지금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재생에너지도 안 하고 이대로 쭉 유지했을 때 이게 고탄소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SP5라고 해서 8.5라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80년에는 약 겨울이 사라집니다. 겨울 일수가 0입니다. 그리고 여름 일수가 거의 200일 가까이 되는,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 일수가 100일 이상 되는, 그래서 여름이 그냥 1년 내내 지속되는 그런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향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 또 해양 산성화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폭염과 혹한, 또 홍수, 폭우와 집중호우, 가뭄, 그리고 태풍과 폭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래 그래프는 사망률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 앞에 보시면 약 20에서 25도씨가 사망률이 가장 낮은 부분이고요. 온도가 추워질수록 리스크가 상승은 하는데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대신 반면에 그 온도가 25도에서 높아질수록, 즉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갈수록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 기울기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형 시여가지고 일반 도시 지역도 있지만 농업에 관련된 지역도 굉장히 많아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여름철에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취약계층 관련된 이런 기후 재난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들은 사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집을 구하거나 좋은 주거지를 구해서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그냥 스티로폼 판자 위에서 그냥 자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엄청 뜨거우니까 이런 인명사고들이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좀 나오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우리가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 살펴볼 건데, 맨 처음으로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합니다. 최초의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협약인데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다음 1997년에 선진국들에게만 공약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좀 의무적으로 낮춰보자 하고 채택된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돼서 새롭게 협약이 채택된 파리 협정을 2015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가운데 사진 보시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계시죠. 이 파리 협정은 원래 교토의정서 협정에서는 선진국만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달성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보편적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파리 협정에 같이 서약을 한 나라로 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는데요. 2015년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37% 목표를 먼저 제출을 하고, 파리 협정에 맞춰서 제출을 하고, 2021년에 그보다 더 높은 상향된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또 기후변화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또한 여러 법정계획과 또 비법정계획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또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것들을 그 행정에서만 알지 않고 일반 민간 부분에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오늘 그 강연의 주된 주제가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라고 해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캠페인 또는 사업,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이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진행했던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애로사항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결과나,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을 시켰고 이 에너지 절감한 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여기까지 정리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그 다음에 탄소중립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에서는 세계를 봤고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도, 제가 1991년에 태어났는데요. 1990년에 100만 톤에 2018년에는 725만큼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온실가스가 왜 증가를 했을까? 이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구의 수가 늘어났고,
또 1인 가구 수가 늘어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어났고 또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더 개선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에너지 수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997년까지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진 않았어요. 근데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역대 1위로 한 53일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1998년부터 에어컨의 보급 증가가 쭉 늘어나면서 또 관련된 뭐 전자제품이나 관련된 무슨 자동차 보급률도 점점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도 계속 우상향 추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90년대로만 하더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 보면은 노트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가지고 있고, 또 이동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보면은 그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기사를 검색한다거나 하면은 만약 유튜브라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 서버를 계속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인 전력 소비량이 우상향 추세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그 냉장고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가전제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증가할수록 1인 가구가 또 증가할수록 뭐 세탁기나 뭐 전자레인지나 뭐 커피포트나 믹서기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4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시민 실천을 통해 약 220만 톤 정도의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부분, 에너지를 실제로 소비하는 민간 부분의 행태 개선. 행태 개선이란 말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광대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내 행동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행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태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고, 또 가정 부분 에너지 사용 행태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또한 검증한 연구가 전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시민의 온실가스 이해도를 높여 주도적으로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 문화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에 뒤에 이렇게 빼면 한 6개월 정도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총 100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추진 방법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이름이 넷제로 리빙랩 연구인데요. 넷제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의 흡수량과 균형을 잃어 더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리빙랩의 경우에는 우리 손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사용자나 연구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테스트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실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약 70%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또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런 리빙랩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인데요. 총 저희는 공동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운남주공 8단지에 약 73세대, 수완 아름마을 3단지에 23세대, 송정아 우왕아이유신의 4세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100가구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모집 기간을 넘어서서 연장이 되고 제가 직접 그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그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께 상품도 드리고 이렇게 친환경 세제랑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해달라 이렇게 직접 브로셔도 돌리고 참가 희망 신청서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100명이 채워졌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몇 분을 다시 모집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가구주입니다. 가구주 연령이 30대는 3세대, 그리고 40대는 7세대, 50대는 18세대, 60대가 18세대, 70대 25세대, 80대 29세대, 90대가 2세대 이렇게 100세대가 진행을 하였고요. 주로 고연령층에 속하시는 65세 이상, 60대, 70대, 80대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직장 생활하고 아이 이렇게 키우고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 이렇게 실천하기를 약간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애기들 때문에 이게 감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는 100세대 중에 자가가 71세대, 월세 25세대, 전세 4세대로 4세대이고 난방 같은 부분에는 가스와 전기를 복합해서 난방을 하는 데가 있었고 취사는 가스와 전기 같이 하는 데와 각각 따로 하는 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300만 원 이하는 약 75세대, 그리고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는 21세대, 600만 원 이상은 4세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100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교육보다는 실제로 이분들이 사시는 집에 직접 가가지고 이분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조사를 하고 실제 한 분 한 분 한 가구마다 이 가정에 어울리는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4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 4분이 두 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 100세대에 직접 가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안 뽑으신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갔을 때는 에어컨 냉방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그리고 선풍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겨울철에는 담요나 그다음에 가습기 사용 방법이나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하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그다음에 빨래 그리고 건조 생활 전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또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을 실제적으로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요. 이 다음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100가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무너질 수 있어서 계속 환기하고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매월 매주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자그만한 미션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8월 주제가 전기였으면 전기와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들을 이미지로 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조금 긴데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제가 직접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이용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계속 참여를 돋구고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카드 뉴스를 계속 전달을 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8월달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밥솥 보온 시간을 줄인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라거나 조명기구를 소등하시라거나 이런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해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 온도를 겨울철에 2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집에서도 좀 따뜻하게 내복이나 옷맵시를 실천하고 그리고 난방 텐트를 이용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기. 또 겨울철에 가습기 사용하면 떨어졌던 습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실내에 그 공기를 대류를 시켜서 따뜻한 그 바닥에 있는 그 따뜻한 열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러그나 매트를 깔아서 장시간 동안 그 따뜻한 바닥을 유지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스 사용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0가구들은 총 6개월 동안 에너지 절약에 실천을 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 사용량, 월간 사용량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익산도 동일할 것 같은데 해양에너지에서 그 공문 요청해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그 가스 사용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수도 사용량도 저희가 검침을 했는데 그 수도나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RFID 음식물 쓰레기 그 무게로 그 배출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비교는 작년 2024년도에 우리가 실천했던 그 결과들을 뽑기 위해서 22년도 값과 23년도 값을 그 합산한 평균값을 24년도와 비교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돼서 그 부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 생활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 6개월 동안 수행했던 그 실험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전기는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되게 안타깝게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2022년, 2023년 평균에 비해 약 1.9%, 97% 정도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4.72% 감소하였고요. 물은 11.49%, 음식물은 29.1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전기가 증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열심히 미션 카드 만들고 보내드리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하고 이랬는데도 왜 우리가 전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 한국전력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력 월보가 있습니다. 그 월보에 보시면 각 17개 시도마다 또 시군 구 단위마다 그 전력을 사용했던 그 평균값을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월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그 에너지 절감 미션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5월 달부터 10월 달에 전력 소비량이 광주광역시는 9.6%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5월 달부터 10월 달에 여름철이 껴있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작년 24년에 폭염일수가 37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기후관측 역사상 역대 3위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 열대야 일수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 일수도 똑같이 37일입니다. 근데 열대야 일수가 37일로 1위를 달성을 해서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던 한 해여가지고 이 에너지 사용량이 저녁에도 너무 더우니까 낮부터 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냉방에너지 수요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약 9.6%가 증가를 했지만 광주 전체입니다. 광주 전체가 9.6% 증가를 했지만 저희 사업에 또 이 실험에 그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 참여했던 분들은 약 1.97%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광주 평균값보다 훨씬 더 적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한 건 맞구나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와 가스, 물, 음식물들을 그 온실가스 배출계수 환산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데요. 전기는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0세대가 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1399kg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60%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고요. 사실 1,400kg의 온실가스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탄소 흡수원으로 좀 환산을 하면 약 나무 한 582그루 정도 식재를 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6개월 동안만 진행됐던 그 넷제로 리빙랩 사업이다 보니까 좀 1년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그 사업의 그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뭐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100세대를 대상으로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과 또 이분들이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파트의 거주층 수가 높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감소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동간격이라고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인동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동간격이 짧아서 낮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여름철에 낮 시간이 길잖아요. 그 여름철 동안에 그 그림자가 지거나 또 햇볕이 잘 안 들어와서 그 여름철에 그 저층부에 사시는 주민들은 조명을 계속 켜두시고 계시더라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랑 또 냉방부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층일수록 온실가스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적으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지면에 닿고 지면에 축열됩니다. 뭐 아스팔트라던가 아파트 그 화단에 보시면 물론 뭐 숲이나 이렇게 그 땅이나 이렇게 된 부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태양 복사에너지를 축열시켜놔서 이게 저층부 1층으로나 2층으로 그 벽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 열적인 요인 때문에 거주층 수가 낮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집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직접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사 에너지원으로는 가스와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적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 연도와 온실가스 배출 관계를 증명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벽체 단열 성능이나 벽체 열관률들이 그 창호 같은 열관률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외부로의 뜨거운 열의 그 침기라던가 그런 찬 공기의 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래된 건물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즉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빈번하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가전제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온실가스가 좀 더 적게 배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온실가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 관계는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가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원도 많고 물도 많이 쓰고 밥도 많이 먹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도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온실가스 배출 관계는 소득이 많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좀 그 소득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라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직접 그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로 이렇게 환산해주는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이 연구를 통해서 100세대 리빙넷 실험 결과 총 1,400kg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였고 운영 결과 탄소 중립 인식과 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거 환경과 온실가스 배출 관계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광주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이런 넷제로 리빙넷 모델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이렇게 되고 나올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 시민 실천 관련해서 참여 관련해서 리빙랩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던 연구입니다. 네. 이번 장은 좀 이제 여기 기후환경학교에 시민융합환경학교에 오신 분들이 좀 더 쉽게 탄소 중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문별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들으세요. 그리고 먼저 가정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조명기구를 소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실이나 그다음에 전혀 관련 없는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실에 불이 항상 켜져 있다거나 이걸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 공동주택의 안방 이렇게 베란다로 나아가는 그 대피로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조명기구 소등하는 방법이 있고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이것 또한 그 세탁 횟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에 막 그 빨래를 많이 하시면 막 두세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적게 하시면 막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빨래들을 하나에 모아 가지고 그 수건도 한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좀 모아서 하고 그래서 물 사용량도 줄이고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전기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그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부분이 사실 전기밥솥입니다. 에어컨보다 거의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데요. 이런 그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만큼 밥을 짓거나 그리고 만약에 밥이 남아서 보온을 계속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맛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밥들을 그 냉동 보관하거나 해서 보온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사용 줄이기가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 방법에서는 가전제품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콘센트들을 좀 설치해 보는 방법도 있고 비데 같은 경우에도 전기밥솥과 똑같습니다. 비데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뜨겁게 유지가 돼서 그 열로 환산되는 그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또 그리고 요즘에는 AI라고 해서 챗 GPT를 통해서 뭐 그 지브리 사진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효율 제품 사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리기구 마찬가지 가스보다는 인덕션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전용의 냄비나 그 후라이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열 전도가 높아가지고 일반 가스는 유해물질도 나와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냉장고를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고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좀 더 꼼꼼하신 분이면 이렇게 뭘 써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요새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에어 커튼을 하나 설치해 놓거나, 이런 방법들이 또 주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 높이는 이런 실천들을 해볼 수가 있고, 창틀과 문 틈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아래에 그 스티로폼 같이 그 밖으로 그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여름철에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자주 많이 사용하는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도 다음 같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 사용하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 소비 실천인데요. 녹색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 저탄소, 친환경 인증, 농축수산물 구매하기. 익산에도 이런 로컬푸드 관련된 매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직접 재배되어지고 길러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 식재료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로컬푸드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이나 그다음에 재사용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요새 배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게 다회용기로 그 음식물을 주문한 음식을 받고 그 다회용기를 씻어가지고 그 집 앞에다 놔두면 다음에 그 배달했을 때 그것들을 회수해 가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다회용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서울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음식을 포장하거나 가지러 갔을 때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녹색 소비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로 만든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중고 제품을 구매하고 안 쓰는 물건 나눔하기.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당근 플랫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거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무료 나눔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로 뭐 이렇게 세수할 때나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기, 이런 방법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뭐 쏘카라든가 단시간 동안 빌리는 그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요새 많이 보급이 돼서 무궁화차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탄소 중립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또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도 해당하는데요. 이 연비 운전이라고 하죠. 주로 고속에서 너무 급 악셀을 밟는다던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60km로 달린다던가, 이런 친환경 경제 운전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사용 줄이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포장 배달 시 일회용품 줄이기, 네, 그리고 컵홀더 사용하기. 컵홀더 사용 줄이기는 우리 커피 전문점에 가면 테이크아웃 할 때 종이컵이 있고 그 종이컵을 감싸는 홀더가 있잖아요. 그 종이컵 홀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뜨거운 거 드실 때는 꼭 있어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차가우니까 이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 컵 홀더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여름에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덜 사용하기도 있고요. 핸드 드라이기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던가 자연 건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 드라이기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에너지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찬바람으로 말리면 괜찮은데 뜨거운 바람으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그리고 전자영수증 및 청구서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재활용 실천하기가 있고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거나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그 에너지원들을 적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 탄소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한번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또 여기에 기업분도 계시고 시의회분도 계시는데 학교에서나 뭐 기업에서나 탄소중립의 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통계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작년에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향해 가야 되는 길과 그런 로드맵들을 설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또 이행평가하고 점검하고 또 환류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현재 가장 최신에 나왔던 자료집인데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일단은 2022년이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확정된 통계인데 2022년에 그래도 로드맵에 맞춰서 점점 하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6대 부문별로 수송 부분과 폐기물 부분에서 좀 달성률이 낮게 나타나서 좀 수송에서는 광주가 이제 대자보 도시로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보행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살짝 목표했던 것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수송과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들을 지금 적극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이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게재지인데 네이처에서 올해 초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오존층 회복이라는 또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연구입니다. 오존층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라던가 언론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맨 처음에 1985년에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오존층이 구멍난 부분을 통해서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이나 또 핵과 관련된 방사능 물질들이 대기를 타고 들어와서 남극에 있는 얼음들을 녹이고 북극에 있는 얼음들을 녹이고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좀 밀접하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오존에 구멍이 나는 게 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항공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층권에 온실가스를 뿌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오존층에 구멍이 난 그런 상황인데 이 이후에 세계의 많은 여러 항공사들이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해서 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 대체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들을 실제 항공유랑 같이 결합해서 일반 원료가 80이면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지속가능 항공유를 써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영기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실제로 이렇게 지속가능 항공유를 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실제 타는 승객용 항공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화물을 운송한다거나 우리가 국외로 수출하는 반도체라던가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항공기에는 이런 지속가능 항공유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던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첫 사례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뭐 한순간에 어떤 중요한 기술로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각 뭐 일상 속에서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생활 속에서 뭔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시민융합 환경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도 탄소 중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또 생각날 때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